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비욘디 생방송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마약 중독 환자를 전담으로 진료하고 있는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전공 분야, 세부 진료 분야인 마약 중독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소식들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는 삼성동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갈지자로 걷고 있는 불안정한 20 대를 검거해서 보았더니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었다. 그리고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는 이 운전자를 또 잡고 보았더니 마약 검사에서도 양성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마약 공급책, 마약을 판매하던 사람이 한강공원에서 검거되는 일도 있었지요. 이 소식들의 장소를 들어보면 어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학교에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출퇴근을 하고 또 밥을 먹는 생활 공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곁에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겠죠. 작년도 KBS 탐사보도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단위 19세에서 6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의 3.2%가 마약류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추계를 해 보면 약 140만 명이 조금 넘는 대한민국 인구가 마약류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좀 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른 시군구의 인구를 보면 강원도의 전체 인구수에 필적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닌 셈이죠. 마약 사범 숫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7,000명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인구 10만 명당 검거되는 마약 사범의 숫자가 20 명이 되지 않을 때 해당 국가를 마약 청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약 10여 년 전에 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마약 문제가 없다. 우리가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불과 뭐 한 2-3년 전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마약 사범의 숫자가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마약 문제와 관련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약 현장에 있어서 이 환자들의 급증 못지않게 두드러지는 것은 저연령화 현상입니다. 사실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마약 중독자 하면 떠올리게 되는 대표적인 전형적인 이미지는 40 대에서 50대 남성이 방 안에서 혼자 약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요즘 검거되는 마약 사범들도 그렇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그렇고 20대 그리고 30 대가 주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새는 점차로 20 살이 채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 뭐 고등학생도 그렇고 심지어는 중학교 1 학년, 2 학년들의 내원 비율 그리고 검거 비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진료실에서도 중학교 1 학년짜리가 필로폰을 하고 눈이 풀려서 정확히는 풀린 건 아니지만요. 약에 취한 상태에서 내원을 하게 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 마약을 쓰는 사람들이 먼 나라 사람이거나 험상궂게 생긴 범죄자이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학교에서 여러분의 자녀 옆에 앉아 있는 짝꿍이 조금 전에 음식을 가져다 주고 간 배달 기사님이 그리고 어제 옷을 반품하려고 전화 통화를 했던 상담원님이 우리의 곁에서 이렇게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일하고 있는 이 일터 어딘가에 마약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약 중독과 관련한 소식을 접하면 남의 일이겠거니 혹은 뭐 도덕적인 어떤 일탈이겠거니 생각하고 혀를 차고 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마약은 점점 더 사회로 넓게 퍼졌고 깊게 뿌리 내렸습니다. 골든타임은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식을 바꾸고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은 제가 마약 중독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딱 한 번만 해도 중독되나요?" 입니다. 마약은 우리가 정상적인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벗어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한번 접한 우리의 뇌는 변해 버리고 영구히 변해 버리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그리고 가족분들께 마약을 하는 것이 나무에다가 이 화염 방사기로 불을 지르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여러 번 하면 더 많이 손상이 되고 더 회복이 어렵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불을 지른 것이 뭐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성제 계통 대표적인 약 물론 필로폰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 안정감을 주고 긴장을 풀어 주고 불안을 줄여 주고 또 잠을 자게 해 주는 이 안정 계열 다우너 계통의 약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약을 한번 먹고 나면 긴장이 풀어지고 사람이 쪼끔 좀 안정이 되고 이 뿅 하는 특유의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럼 뇌가 이걸 한번 맛보면 '어 신세계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나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하거나 하면은 뇌가 이 약을 찾습니다. 뇌가 일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르고 강한 수단이 있으니까 '나 일 안 해.' 빨리 약을 가져다가 넣어 달라고 아우성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 의지로 약을 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한 번 해서 중독될 수 있지만 한 번 한 사람들이 모두 중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서 중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 이게 별게 아니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 게 그냥 헛소리였구나.'라고 말하고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결국은 접한 사람들 모두가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러시안 룰렛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번 했을 때 중독이 되나 뭐 두 번 했을 때 중독이 되나 하고 이 러시안 룰렛을 굳이 돌려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셔서 주신 질문들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질문은 스윗드림 님.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게임이나 다른 자극을 주는 것은 어떤가요? 마약 중독보다는 나을 듯해서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독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하고 관련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게임이든 아니면 도박을 하게 되면 '약물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술을 마시게 되면 도박이나 약물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더 직관적인 비유를 위해서 비유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뒤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마약 중독이라는 병이 만성 질환 뇌의 만성 질환이고 당뇨병이랑 굉장히 비슷한 질환이거든요. 마약 중독은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당뇨병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 생긴 당뇨, 알코올 중독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 생긴 당뇨,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다른 도박이나 게임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뇨가 이미 생겼는데 빵을 끊으려고 초콜릿을 먹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중독의 문제를 치유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사실 오히려 실제로 이렇게 한 분야에 중독된 사람, 환자가 다른 중독 물질을 접할 때는 방금 전의 비유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그 초코빵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중독 행위들이 더해지고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아델라 님, "마약이랑 알코올 중독이랑 뭐가 더 고치기 힘들어요? 꼭 같이 끊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는 조금 전에 드린 비유에서 당뇨병을 고치려면은 사탕도 초콜릿도 그리고 빵도 다 같이 끊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마약 중독이 된 분들에게는 도박도 그렇고 그리고 술을 드시던 분은 술도 그렇고 모두 다 완벽하게 끊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약의 경우에 가장 치명적이고 또 위험한 이유가 약물을 쓰게 되면 뇌가 파괴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괴되거든요. 그러면 파괴되는 그 뇌가 특히나 앞쪽 뇌가 담당하는 기능이 뭔가를 억제하고 판단하는 능력인데 여기를 다치기 때문에 자 약을 하고 머리를 다칩니다. 그러면 판단력이나 억제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를 다시 다치겠죠. 그러면 다시 또 더 쉽게 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돌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술 마시면 우리 보통 기분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좀 행동도 풀리고 막 횡설수설하고 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 전두엽의 억제 기능을 낮춰 주기 때문인데 약 때문에 손상된 전두엽을 술 때문에 한 번 더 낮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훨씬 더 행동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마약을 하고 싶다.'는 갈망이 올라왔을 때 이것에 전혀 저항을 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쉽게 제 발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된 분은 술도 같이 끊어야 되고 도박을 비롯한 다른 중독적인 행위로부터도 손을 완벽하게 떼야만 합니다. 예, 그러면 준비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만 하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가끔씩 하고 기분 좋고 가끔씩만 그 조절한다는 의미는 중독이 안 된다는 의미겠죠. 이런 약이 있으면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마약을 한다는 것이 마치 그 KTX에 올라타고 내가 적당히 기차에 타 있다가 빨라지기 전에 내려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KTX에 딱 올라타고 나면은 잠깐 뭐 핸드폰 좀 하다 보면 순식간에 엄청 빨라져 있잖아요. 그때는 문도 닫혀 있고 속도도 뭐 내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빨라져 있죠. 마약 중독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진료하고 있는 중독된 환자분들 모두 '내가 이 약을 앞으로 오랫동안 해야지. 중독이 되어야지. 심지어는 2번 써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단 한 분도 없었거든요. 모두들 처음에는 '내가 이걸 딱 한 번만 해 보고 호기심에 딱 한 번 해 보고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끔씩만 해도 문제없고 괜찮은 게 있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했을 겁니다.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기 마약 사용은 더 위험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특히나 마약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최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청소년 마약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청소년기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제 뇌를 가지고서 태어나잖아요. 이 뇌가 필요 없는 부분은 가지치기가 되어서 잘라지고 또 연결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효율성을 구축하게 되는 상당히 핵심적인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달 시기에 마약의 뇌 독성을 접하게 되면 결국 이 발달에 문제가 생기고 추후에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병적인 증상, 불안장애, 우울장애와 같은 기분 문제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 좋을 텐데요. 이 나무도 줄기가 충분히 굵어지지 않고 또 뿌리도 얕을 때 바람이 세게 와서 흔들려 버리면 영향이 크겠죠. 줄기가 꺾인다거나 뿌리가 들린다거나 하면 제대로 자라기가 어렵고 또 추후에 어쩌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약 중독도 이것과 같아서 발달하고 있는 뇌에 마약을 집어넣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그 여파가 심하고 또 오래 가게 됩니다. 어 제가 마약 중독을 주제로 비욘드에 나가게 되었다고 저의 청소년 환자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친구가 중학교 때 필로폰을 처음 시작했다가 지금은 끊고서 잘 지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인생을 말아먹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하느냐." 라는 멘트를 남겨 주어서 예 오늘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 여기서 다시 멈추고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프님, "중독된 사람은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막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런다는데요." 첫 번째로 약물을 쓰면 특히나 이제 필로폰의 경우에 이 부작용이 두드러지는데 몸의 움직임 이상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투익이라고 부르는 증상인데 약물을 쓰고 나서 이 운동이 조절이 안 되어서 몸을 막 이상하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턱관절이나 그 얼굴 근육들을 지금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턱이 마음대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볼 근육이나 안면 근육이 이상하게 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특징적인 증상들도 있지만은 급성 중독 상태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 당연히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쪼끔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약이 몸 안에서 들어 있거나 급성의 부작용이 있을 때는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중독이 되어서 계속 약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약을 하지는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전혀 알아볼 수 없게 저와 뭐 예를 들면 PD님과 아니면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겼고 우리 옆에 있는 사회인들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구분이 그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평안한 가을님. 마약 중독자들은 보통 본인의 의지로 병원에 오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오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마약 중독은 마약 때문에 뇌가 손상되어서 발생하는 뇌의 만성병이거든요.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판단력과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다치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라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병은 병인데 내가 내 발로 가기가 참 어려운 병이란 이야기죠.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한 7대3 이나 6대4 정도로 7과 6은 이제 사법기관의 권유 혹은 강제로 치료해 오게 되거나 부모님이나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오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3 이나 4가 자의로 약을 끊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데 치료를 받으러 잘 오시지 않는다는 점이 마약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목이 마르네요. 자, 네 번째로는 필로폰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어 필로폰은 각성제 계열에서 가장 강한 대표적인 약이고,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마약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가장 높은 빈도의 마약입니다. 마약하면 뭐 주로 필로폰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뇌에서 의욕이라든가 집중, 쾌감, 뭐 보람,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데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의 쾌락 혹은 최대 양의 도파민은 성관계를 할 때의 절정 시기에 나온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필로폰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뭐 최소 10 배에서 20배 가까이를 말 그대로 신경세포에서 박박 긁어내서 쏟아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막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막 고양됩니다. 그리고 이 뒷목이 서늘하고 쭈뼛한 어떤 날카로운 쾌감들도 동반이 됩니다. 필로폰을 막 사용하고 난 사람들의 눈을 보면 정말로 별빛이 쏟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게 한 짧으면 반나절에서 길면 한 3 일까지 약기운이 지속되거든요. 이 약기운이 끝난 다음부터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도파민과 쾌감을 경험한 뇌는 순식간에 여기에 적응하고 변해버립니다. 이 기준을 정말 과량의 도파민에 맞춰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뭐 맛있는 걸 먹었다거나 뭐 친구를 만났다거나 하는 이 소소한 양의 아주 작은 양의 도파민은 정말 성에도 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 즐겁지도 보람되지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제 환자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필로폰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이 도파민이 너무 쪼끔밖에 안 나오니까 이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칭얼대니까 정말 짜증나고 밉다는 생각만이 들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죄책감이 들지만 또 뇌 속에 그렇게 남아 있는 도파민이 없으니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하고 이런 악순환이거든요. 이렇게 필로폰을 투여하고 나서 뇌가 회복되기까지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은 짜증과 불행만이 남아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또 방금 전에 도파민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저는 소금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식에도 소금을 조금 넣으면 간이 맞고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지잖아요. 필수적이죠. 네, 그렇다고 그걸 뭐 한 트럭을 갖다가 넣어 버리면 음식이 소타가 돼서 먹을 수가 없고 아예 절여져 버리겠죠. 도파민도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이 쏟아져 내리고 유지가 되면 신경세포들이 여기에 절여져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앞쪽 뇌가 판단력, 억제 능력, 그리고 고위 인지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여기 신경세포들이 죽어버리면 사람 인지 기능이 소위 말하는 지능이 떨어져서 멀쩡하던 사람이 지적 장애 수준까지 지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굉장히 그 슬픈 마약 중독에서의 장면 한 가지가 이 약을 같이 하고 놀던 사람들이 건전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약을 하고 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필로폰을 하고 약물 중독이 되고 판단력이 떨어져서 사기를 당해서 돈을 날리고 오는 환자분들도 정말 적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하다못해 이것이 약을 할 때마다 좋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 마약 중독 현장에서는 첫 봉만큼 좋은 봉은 다시는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뇌가 여기에 적응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 같은 양을 해도 내성이 생겨서 처음만큼 좋질 않습니다. 점점 더 많은 양을 해도 처음에 그 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어떤 고통과 인지 기능 저하, 이 문제들만이 잔뜩 남은 채로 내가 정말로 기분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하니까 강박적으로 주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질문 2 번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약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절대로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약 중독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이 끊겠다는 나의 그 강력한 의지와는 다소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중독된 분들이 막 쾌락을 위해서 약이 막 매일같이 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끊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정말로 많거든요. 그런데 마약과 관련해서 이 마약을 떠올릴 만한 작은 단서만 보아도 그냥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사를 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들 합니다. 이게 마약 중독과 관련한 작은 단서만 보아도 이 머릿속에 선택적 집중을 담당하는 부위에 순식간에 피가 잔뜩 몰려 버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마약 중독,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것에 딱 꽂히기 때문에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거나 귀에 들리지를 않거든요. 무슨 일이 있든 주변에서 누가 붙잡든 만류를 하든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정말 그대로 마약 투약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 투여를 하고 나면 본인도 '내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라고 하고 몸서리치게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을 끊겠다. 내가 마약을 안 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앞선 질의응답에서 제가 마약 중독을 당뇨병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 누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내가 강한 의지로 나는 혈당을 내려보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밀가루 끊고 단 거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채소를 먹는다면은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경우에도 마약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병원에 잘 가고 약물을 잘 꾸준히 치료 약물을 복용을 하고 또 이 약물과 관련 마약과 관련된 단서를 보아서 뇌가 어지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삶을 다시 구조화하는 것. 대표적으로는 약을 같이 하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의 강한 의지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마약을 안 하는 것 그 자체는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약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삶을 바꾸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은 마약은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이 설명이 그 말의 어떤 네 그 맥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 이것도 굉장히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얘기죠. "마약 중독자들 다 잡아가두면 안 되나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심한 뉘앙스의 댓글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다 사형시켜야 된다. 총살시켜야 된다." 이런 댓글들 정말 많이 보시지요. 그렇다면은 우리랑 다른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뭐 총살이라든가 다 잡아 가둔다거나 한 나라들이 성공을 했다면은 벤치마킹을 하면 참 좋을 테니까요. 먼저는 중국의 경우에는 마약 범죄를 사형으로 다스린다고 하죠. 필리핀도 몇 년 전에 마약을 다루는 사람들은 즉시 총살을 시킨다는 뉴스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마약 문제가 근절되었는가 하면 사실 결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의 사실 상당량이 필리핀이 원산지이고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마약 생산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형을 시키고 총살을 시키는 것보다 더 강한 형벌이 필요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벌주의를 택해서 잡아들이고 또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전체 재소자의 5분의 1, 5명 가운데 1 명이 마약 사범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을 잡아 가뒀었거든요. 근데 뭐 미국의 마약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역시나 뭐 뉴스 기사나 그 TV를 통해서 쉽게 접할 수가 있죠. 미국 역시도 우리보다 이 문제를 훨씬 더 일찍 접했고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쏟아 부었는데요. '이것이 부족해서였겠는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사형을 시키고 총살을 시키고 잡아 가두고 이런 방식으로 '왜 마약 중독을 근절하지 못하는가.' 하면 마약 중독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들불처럼 막 번진다는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전염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염병이라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람과 사람의 접촉으로 퍼지는 질병입니다. 취약계층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들이 감염에 훨씬 더 취약했죠. 마약 중독자의 경우에는 뭐 소속 집단이 없다거나 청소년층이 여기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또 이 병균과 이 마약이라는 감염원이 엔데믹화되어서 인구 가운데 일부는 상시 감염되어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이 감염된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둔다거나 아니면은 총살을 시킨다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과학적으로 방역을 하고 뭐 마스크를 쓴다거나 백신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거리 두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적응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을 유도해 나아가야 하는 전염병이죠. 이제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초기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 감염자들을 비난했었는데요. 이들이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어들었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점점 더 감염이 확산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실 마약 중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그 단계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저는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약 중독을 긍정하거나 어 합법화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범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약 중독은 분명히 범죄가 맞고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처벌이나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료가 더해져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고 강력한 제재는 치료로 이어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르고 먹은 마약도 중독이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라든가 유흥업소에서 몰래 마약을 술이라든가 커피에 타서 중독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거든요. 알고 먹었건 모르고 먹었건 약물이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기전은 동일하기 때문에 네 모르고 먹은 마약으로도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을 중독시키려고 하는 이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약을 오랫동안 써 왔고 또 누군가를 중독시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소량씩 넣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먹은 사람이 부작용이나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여기 오니까 되게 즐겁고 신나네. 되게 뭐 분위기가 몽글몽글하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다만 모르고 먹은 사람과 내가 쾌락을 위해서 뭐 혹은 다른 목적으로 투약을 한 사람의 의학적인 예후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기로는 목적에 따라서 나중에 약물에 대한 갈망을 느끼는 정도가 사실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실 원하지 않는데 옆 사람이 너무 강하게 권해서 혹은 강제로 억지로 투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약물에 대한 갈망을 훨씬 더 적게 느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에서 벗어나기가 좀 더 쉽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르고 먹은 마약으로도 중독은 됩니다. 그렇지만 모르고 먹은 것과 알고 사용한 것은 나중에 회복 과정에서의 예후에서 차이를 분명히 보입니다. 예 이렇게 7 가지가 제가 준비한 질문이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네 주신 질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델라 님 담배도 중독성이 강한데 나라에서 금지하지는 않잖아요. 대만은 중독성도 약하다는데 왜 합법이 안 되나요? 예. 대마를 사용하는 대마를 사용해서 온 분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 "담배에 함유되어 있는 니코틴이 중독성이 정말 높다. 가장 높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담배가 중독성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니코틴에 중독된 사람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담배를 피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것은 중독성이 강하다 안 강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빠르게 빠져나가는가, 대사가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시간 내에 대사되어서 빠져나가 버리면 1 시간 만에 그 물질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이겠죠. 대마는 하루에 2 개피, 3 개피를 말아서 피우면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이것이 중독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 물질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 임상 현장에서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물질이 얼마나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지각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나 환청이나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키나 혹은 추후에 갈망을 일으키나 하는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사실은 이것이 어떤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인데요.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담배와 비교해서 정신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강력하고
후유증도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또 어느 분인가는 예전에 출판되었던 여러 가지 연구를 들어서 "대마가 위험하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주로 사용된 대마는 이 대마에 들어있는 그 정신 활성 물질인 그 THC9 의 함유량이 한 2% 3% 4% 되던 아주 20년 30년 전 시절의 이야기이거든요. 지금은 어 대마 재배에 굉장한 열정을 가진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함유량이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농축된 어마어마한 양의 대마를 정신활성 물질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담배가 중독성이 더 강하다." 혹은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릴 부분은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담배가 더 중독성이 강하다." 고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었건 그 대마가 불법인 나라지요. 훨씬 더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 담배도 사람들이 이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끊는데, 사실 몸에도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대마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이제 반문을 하고 싶은 지점이기는 합니다. 인제 이렇게 굳이 반문까지 한 이유는 주로 대마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나는 이 그 담배보다 덜 위험한 대마를 하고 있는데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다음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얼주가님 "살 빼려고 다이어트 약 먹는 것도 중독될 수 있나요? 끊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흔히 접하는 다이어트 약의 대표적인 성분이 펜터민입니다. 아마 처방받으시는 거는 디에타민이라고 처방을 받으실 텐데요. 이것이 그 암페타민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이것에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물질입니다. 근데 그 각성제 계열의 왕인 필로폰도 암페타민에서 유래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인 효과 중독성에 있어서는 다르겠지만은 이 디에타민이라는 식욕 억제제, 살 빼는 약이 필로폰의 나름대로의 친척인 셈이죠. 그래서 이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시던 분들 가운데 여기에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많이 복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고, 특히나 식욕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약간 그 올라오는 기분, 의욕과 집중력과 활력이 올라오는 기분 때문에도 이 약을 찾는, 유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에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아무것도 못 하겠다. 너무 우울하다. 모임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거든요. 물론 소량이고 성분도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필로폰 중독의 축소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끊는 데에는 마약은 당장에 물론 요즘은 쉽게 훨씬 더 잘 구하지만 당장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비싼데, 다이어트 약의 경우에는 옆에 있는 의원에 가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받아서 바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끊기가 '용이하지 않다.'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보는 의사로서는 식욕 억제제 문제 역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처방과 복용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중독도 치료자라는 유명한 대가분이 있을까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사실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을 그 전담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는 사실 한 손에 꼽을 정도의 숫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모두가
사실 저는 대가들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다고 생각하고 늘 배우고 있는 선생님은 천영훈 선생님이십니다. 마약 중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모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중독 치료 분야의 기틀을 놓으셨고 또 현재 제1의 권위자이시기도 합니다. 네, 대가분을 여쭤봐 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문들을 보면요. 어 조금 네 편안한 질문을 하나 가져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중독 전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데요. 중독 중에서도 이제 마약 중독을 선택하게 된 것은 사회와 의학이 맞닿는 지점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는 역사 공부가 하고 싶었거든요. 역사책을 읽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어떤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요. 이런 거대한 강물의 어떤 흐름 같은 역사 그리고 여기에서 물방울, 물방울 이 역사의 흐름을 구성하는 개인 이 상호작용하는 그 접점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회와 개인이 상호작용하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약 중독 분야가 저에게는 그런 분야에 해당한다고 딱 다가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전영훈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선생님의 어떤 열정을 보고 이끌려간 것도 정말로 큽니다. 예. 그리고 암모나이트 님의 질문을 끝으로 아마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독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전 방송에서 ADHD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도파민 분비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게 평소에 나의 어떤 행복도라든가 즐거움의 선명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좀 더 도파민이 빡 하고 올라올 수 있는 무언가 중독적인 행위들에 훨씬 더 잘 이끌리게 되거든요. 뭐 마약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에 중독되는 사람들 가운데 ADHD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ADHD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물학적인 기저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에 좀 더 취약한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중독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내과적인 질환들도 당뇨에 좀 더 걸리기 쉬운 사람이 존재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존재한다거나 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50 분을 혼자서 방송을 이어나가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예, 오늘은 이쯤에서 방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들 덕분에 정말 정말 재미있고 어 땀날 만큼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김수진 원장과 함께 10월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